식입니다. 일단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뉴라이트라는 용어에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자칭 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990년대부터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력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뉴라이트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씨가 동아일보 정신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뉴라이트는 좌도 우도 아닌 이념의 중간지대 정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정부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과거사 청산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느끼는 큰 위기의식을 반영해서 이동관 씨가 언론인으로서의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기존의 보수 가지고는 안 된다. 기존의 우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우파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쓰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 이후에 등장한 뉴라이트는 이동관 씨가 처음에 설정한 좌도 우도 아닌 중간 우파 정도의 라이트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간 기존의 우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뉴라이트의 본질은 친일 극우라고 봅니다. 그럼 기존의 라이트와 뉴라이트의 차이는 뭐냐? 자칭 뉴라이트의 차이는 뭐냐? 기존의 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반공만을 표방했는데 새로운 라이트는 반공에다가 친일을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우파는 차마 친일을 옹호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우파는 과감하게 친일을 옹호하고 일제 식민지대를 옹호하는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뉴라이트라는 말이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라는 말을 쓸 때는 저렇게 따옴표를 꼭 붙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네요.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외국에도 뉴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한국 뉴라이트와 외국 뉴라이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외국의 뉴라이트는 프랑스나 독일의 뉴라이트는 극우긴 극우인데 굉장히 민족을 강조합니다. 민족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뉴라이트는 민족과 전통을 부정하는 극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윤석열 정부권의 움직임입니다. 잘 아시는 중일마,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나 말보다 오히려 지금 학계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역사 부정 세력이란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어떤 분의 글을 보면은 사실은 친일 매국 세력이 커밍아웃이다. 어떤 분은 우리 사회 안에 잠재있던 친일 극우 세력을 마지막으로 일망타진할 기회가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몇 가지 보기를 주자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 우길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우길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모두 친일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문창섭 씨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었다가 바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사관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친민사만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 후보도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고도 임명을 강요 못했는데 지금 뭐 이완용을 옹호해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와 일장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미 아주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일장기와 전범기가 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와가지고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15분 안에 하려면 막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부정 세력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겁니다. 2000 율라이트의 맹장이죠. 유럽말기도 한 이용훈 씨가 광복절은 안 된다.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을 주장하자고 동아일보에 칼럼을 쓴 이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실제로 광복절을 기념하지 않고 건국절로 바꿔서 기념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직탄을 받고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건국절을 좀 추진했던 것 같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건국절 추진 움직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거 중요 기관의 장으로 이사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특히 역사 관련 중요 기관의 장을 이른바 율라이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율라이트 및 그 동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을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를 문명화 근대의 계기로 인식합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일본 국적을 강변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친일파를 옹호하고 거꾸로 독립운동을 폄훼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를 폄훼합니다. 그 다음에 건국절을 주장하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과거사 문제를 반공 반복의 시각에서만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독도 영유권, 영토주권마저 부정합니다. 친일과 독재 역사를 세탁해서 그 자리에 친일파와 독재 세력을 집어넣으려 한 것이 건국절 주장의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관장으로 새로 취임한 사람과 노동부 장관이 된 사람이 갑자기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일본 국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의 무지한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무지하냐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948년 말에 국적법이 제정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유는 국적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었으면 아들도 자식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게 1948년 12월입니다. 따라서 1948년 12월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당시에 이미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국적법입니다. 실제로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이 이 국정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법안을 왜 국정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입법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국정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1948년 12월에 국정법을 만들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존재했다는 것을 과거에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국정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했다는 것의 근거는 뭐냐? 바로 제헌법에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1948년 12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국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씨나 김영석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들 주장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국민이었으면 김문수 씨나 김영석 씨는 일본 국민이 됩니다. 일본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상 공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만 공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요 공직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모순된 인식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라이터가 주장하는 건국전론의 가장 확실한 반박 근거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법 장문입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기관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비밀서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건립되었다고 제헌법 장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제헌법은 1960년대 초까지도 제헌법의 구조는 1960년대 초까지도 계속 유지되다가 박정희 정권 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헌법 개정에서 대한 참여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국 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헌법이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뉴라이트와 손잡은 윤석열 정권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하는데 그 맥락에서 강제동원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동원이었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정부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제3자 변경이 이런 거죠. 이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일제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판결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강제동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일본군 위안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집요하게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묵인 내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행사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2017년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023년에 열린 기림의 날 행사에는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행사인데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닌 차관이 와서 장관의 기념사를 대독했고 그 행사가 열리는 백봉기념관 앞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적혀 있는 저 선전분들이 도로 가득 외우고 있었습니다.
나오려고 그래요. 홍범도 장군 흉상 사태입니다. 홍범도 장군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에는 많이 퍼져 있는 오해가 홍범도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자였다는 오해입니다. 유라이트가 계속 그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1927년입니다. 우리 나이로 60살 넘었을 때입니다. 당시 60살 넘은 나이는 지금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90세, 100세 정도 됩니다. 이미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하기에 너무 노쇠해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의 민족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갖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래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살아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따라서 남한에 서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윤석열 정권 지지자가 한 발언입니다. 홍범도 6.25 전쟁 때 내려왔잖아. 홍범도 장군 표명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홍범도 장군을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좌파 독립운동가 또는 좌파 독립운동가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우파 중간파 독립운동가들도 표면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육사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분의 흉상을 홍범도 장군을 내세워서 모두 철거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사라진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는 백선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운동가를 모범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일 군인 백선엽을 모범으로 생각하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역사교육을 통한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유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학사 교과서가 친일 학생을 비하하는 교과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검증을 통과한 이른바 새로운 유라이트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도 역사 교과서와 똑같이 친일파를 옹호하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도 얘기 잠깐 나왔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서정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과서에서 계속 서정주만 친일파의 대표적인 보기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거론합니다. 다른 사람의 친일 행위는 거론 안 하는데 서정주만 찍어서 계속 거론합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서정주는 친일파로 비난을 받지만 동시에 문화훈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서정주에게는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과와 공을 놓고 한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친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나름대로 공을 세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일의 과를 이길 정도의 공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유라이트는 공관론을 내세웁니다. 과도 있지만 공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과는 덮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놓은 겁니다. 서정주라는 훌륭한 시인을 꼭 친일파라고 비난해야 되겠어?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가 친일과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워낙 친일적이기 때문에 일본과 다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사동맹 문제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일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양기정 교수님 발표에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예.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 새로 일본 대사로 부임한 사람이 과감하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미한 동맹이라고. 이라는 관계 일미한 동맹. 논란이 되니까 일본 주재 대사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을 앞세웠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 황교안은 일본 대사가 이런 관계라고 하지 않고 한일 관계라고 하나요? 주재국 대사는 자신을 파견한 본국 정부, 본국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의 정부나 주재하는 나라의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런 관계 일면동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본에 기울여 됐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국도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앞서는 일본입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친일파가 다시 100년 전에 친일파가 되어서 북위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뉴라이트 친일사관에 맞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학도 입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동 대통령께서 그랬죠. 안 되면은 벽을 향해서 욕이라도 해라. 행동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안 되면 벽을 향해서 욕이라도 해야지 이 암울한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첫 페이지. 85페이지. 예, 85페이지입니다. 방학중입니다. 계신 분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기 시작해야죠. 윤석열판 독립기념관, 일명 제2독립기념관은 종로에 안 지어집니다, 여러분. 245억 전액 삭감됐고 대신에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의 부지에 세울 것을 전제로 이제 예비시설 들어간 예산 3, 4억 정도만 세워졌으니까 그것도 설계 비용 삼삼 날리면 안 크긴 하지만 어쨌든 안 세워진다. 그런 박수 받을 만한 공을 드리고 너무 이제 아주 침울하신 것 같아요. 좀. 네. 자,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좀 저도 지겨운데 이 박사님 마찬가지고요. 뉴라이트 20년 동안 저희가 좀 답답했던 것들 반복을 하는데 자, 제 85쪽 이 박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럼 대안이 뭐냐 이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을 좀 20년 동안 할 때마다 좀 정리하면 하면 좋겠다. 그게 저항, 예방, 대안인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의 이 뉴라이트 세력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위 세력은 신문지 근대화군자들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정치인들이 또 합세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론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네거스 미디어, 인터넷, 극우 매체들
뭐 가로 세력 연구소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동원 세력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진수, 김문수 등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다 유튜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타 받았는데 그 유튜브 방송했던 모든 기관이 다 강남의 대형 반공교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 못 받을 때 다 강남에 있는 반공교회 부자들이 다 본인들이 헌금 내가지고 이 사람 먹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치인 중에 종교개혁 해야 되거든요. 그 법인화, 종교 법인화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뉴라이트들의 물적 토대를 끊는 거다. 근데 용기는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좀 난망하긴 하지만 그렇다. 전위 세력, 여러 세력, 동원 세력이 지금 존재합니다. 뉴라이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저항 세력은 조직화되어 있는가? 여기 계신 이준지 박사님, 한상훈 교수님, 양심적인 역사학자분들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진보 세력들, 일부 독립운동가 오신 광복회 회원님들이 비조직적인 분들이 싸운 겁니다. 20년 동안. 상대방은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 돈 노조쪽에 있어요. 우리는 비조직, 뭐가냐? 국민 여론을 이긴 거죠. 국민 여론을 이겼으면 그 다음에는 정권 잡았으면 예방해야죠. 민주당 정권에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해 보니까 저항 세력 격돌 지점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한국교 국정화, 공조 재정,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KBS 4개 성공, 2개 부분 성공 다 이긴 겁니다. 이거를 개통을 해보니까 시민교육, 학교교육, 국가기념일, 평생교육, 미디어예요. 이 분야에서 대안 마련했냐? 이제 정권 때 안 했다는 거죠.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불발 다 안 했다는 거죠. 제도화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도화가 실패하니까 뉴라이트가 반격이 들어왔다. 그 반격의 조짐이 이제 그 홍범도 장군 형상은 오랫동안 제가 조짐을 느꼈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형상 제막에도 관여한 사람인데 흉상철도 전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신흥고등학교 기념식을 최초 육사에서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흉상을 앞장서서 만들었던 김환태 강시 육사교장이 흉상 만들고 난 다음에 임기 전역한 다음에 육사 동창회에서 제명될 처지가 왔습니다. 육사 동창회에서 쉽게 말하면 조리돌림 당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걸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용기 있게 육사에서 독립운동을 항상 만들어놨더니 그 정권에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정통성 관련해서 신영모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꿀이라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7번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7번 대통령이 백선엽을 육군장으로 모십니다. 백선엽 당시 서욱 육군 참모총장, 나중에 서욱은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영전이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자, 당시에 그 다음에 또 2018, 19년도에 유진 박사님이 관여하셨던 뮤지컬 신영모관학교 공전이 히트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바뀌면서 김용우가 별 4개 달고 유격 회장이 됐습니다. 바뀌면서 이 사람 깎아버려요. 뮤지컬 신흥고등학교 군대에서 잘 만들어서 국민들, 해외, K-팝 비슷하게 되게 유행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만 하고. 김용우가 육군 참모총장 별 4개 단 다음에 그 별 4개 단 김용우가 나중에 유선열 캠프에 갑니다. 조짐이 있는 겁니다. 네. 제도화의 실패가 바로 이런 역공을 맞이했다는 거고요. 2019년도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3.1운동 100주년 했는데 제가 볼 땐 결론은 이벤트업자 돈 벌게 해줬다. 조명업자 돈 벌게 해줬다. 무대업자 돈 벌게 해줬다는 겁니다.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결국 가장 잘했던 경찰청 TF마저 그 경찰청에 100번 흉상 하나 세우는 것을 마무리했다. 왜?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인데 이날이 미 군정이 경무국 만든 날입니다. 10월 21일이 그날을 기념해서 국가기념이 되어 있어요. 이날 바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 군정이 경무국 만든 10월 21일이 아니라 임시정부 백범이 19년 8월 12일 날 초대 경무국장 취임한 날을 바꾸자고 하는데도 그냥 흉상 하나 세우고 결국 경찰만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국가기념일이요 다 못 바꿨어요. 광복절 창설일 못 바꿨죠. 국치일 못했죠. 이러니까 역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전조가 있었다. 제도화의 실패에 대한 것이다. 이미 그래서 홍범도 흉상 위기는 이미 이전 정권이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유행처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 항일운동 조례, 무슨 역사교육 조례, 독보조례, 5.18 조례만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하냐 그죠? 실행 안 되고 실행 안 해도 감옥 안 가니까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든 것은 끝난 겁니다. 아무런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과 없는 거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선거거죠.
대안을 모색해 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까지 역사 전문가 중심의 역사 교육은 성공했는가? 예스로 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형물 중심의 역사 교육은 성공했는가? 추모식 벗어난 선양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언제까지 추모식만 할 것인가? 독립운동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자 엊그저께 오영매사 돌아오셨습니다. 광복군, 여성 광복군. 이 여자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 독립운동가 5명 존재하시는데 그 중에 대화가 되신 분이 딱 2명입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구제 시대가 왔다. 준비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역사 상식이 없어도 공무원 되는데, 판사 되는데, 검판사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이거 막을 제도적 방법 없는가? 기존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공공교육하라고 인선 때려받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 커리큘럼 뒤져봤나? 육사회사 공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커리큘럼 뒤져봤나? 거기에 독립운동 교육 제대로 하고 있나? 거기에 독립운동 연구자 교수 가 있나? 제로네 제로.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있는데 육사에서 뭐 백선엽 지지한다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 안 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면 중앙선관위 정당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데 당원 교육이 여기에 독립민주 헌법에 나와 있는 독립운동 교육, 민주주의 교육, 평화적 교육 하고 있는가?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민주당 의원도 있으시는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 55년 만들어져 가지고 장면, 조병호, 신익희 공동대표라고 홈페이지 떠 있습니다. 장면 친일파, 조병호 사상 학살자 왜 표시 안 합니까? 아 누구만 가지고요. 예. 자 민방위 교육은 우리가 제대교육을 받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시민 교육, 독립운동 교육, 민주주의 교육, 평화적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 독립민주 평화통일을 각각의 단위에서 하지 말고 독립민주 평화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교육은 불가능한가? 통합교육 할 때 어느 기관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제 보니까 이제 오늘 가서 이재현 선생님 제가 그 공공역사 보니까요, 제가 그 대답이 사실 공공역사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컨텐츠 진흥원은 역사문화교육에 과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기존의 이런 단체들은 과연 독립운동 교육, 공공역사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드라마 미술 선샤인이 그 어떤 역사 관련 문학 작품보다 낫다. 임원영 선생님 말씀이시고요. 수많은 논문보다 영화 암살한 팬이 약상 김원봉을 복권시켰다. 서준석 교수님 말씀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보다 논산에 있는 선샤인 스튜디오가 훨씬 재밌고 교육적이다. 저의 말입니다. 왜 저기 이제 전직 독립기념관장님 계신데 왜 독립기념관 앞에 가면은 파스타집은 있고 치킨집은 있고 전주 초코파이집은 있는데 왜 독립로 이름은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추모식 하는 걸로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조화 보내는 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연금 주는 걸 만족할 수 없다. 이러면 어찌할 것인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맞는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KBS 역사저널 그날 없어졌긴 했지만 저는 역사저널 그날보다 훨씬 그 젊은이들이 소구한 것이 SBS 꼬꼬무 같아요. SBS 방송 마음에 안 들지만 꼬꼬무마저 없었으면 SBS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꼬꼬무 같은 소구할 수 있는 우리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일단은 이제 이조현 선생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위안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저는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를 공부하기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배경은 신경제 사회,
신경제사 연구의 또 이론은 바로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이론을 올드라이트, 그러니까 이전의 보수들이 이거를 통속화한 겁니다. 통속화라는 얘기는 이론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제 취사 선택을 하고 오용하고 악화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은 매우 평등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데 그거를 이제 정치 논리로 왜곡한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자를 저는 분리하고 각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나온 신경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세계 재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은 물론 이제 신생 독립국이 경제가 어렵죠. 자,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하면 안 됩니다. 교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전 경제를 분석하는데 이 분석하는 이론이 바로 자신들의 이제 경제학 이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두 가지가 들어가느냐는 첫 번째로 많은 통계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연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냈을까요? 바로 국가 권력과 대자본이 후원을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 결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가 권력과 대자본에게 가겠죠. 같은 논리로 미국 사회학이 망해간 것,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사회학이 수량 사회학으로 넘어가면서 매우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자, 하단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맨 땅에서 삽질해서 저희처럼 선생님들이 책 써갖고 인쇄 받아서 많은 얼마나씩 내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자본, 심지어 일본 자본까지 들어갑니다. 확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연구재단이죠. 확진의 돈, 또 대기업의 후원, 또 정경련 산하재단의 후원, 그리고 여기 일본 자금, 도요타 재단이 들어가고 일본 재단까지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재단의 돈을 받은 것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서양과 똑같은 논리로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신경제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 자, 그 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칭 이 사람들은 사회신들은 객관적이고 저희 이제 역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그 과학이라는 것은 거의 물리학에 가까울 정도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사학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그들의 이론의 기반은 바로 통계입니다. 수량 자료죠. 근데 이 통계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수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여기 주관이 들어가요. 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게 자료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일단 기준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1부터 5까지로 할지 1부터 10까지로 할지 이거에 따라서 또 앞뒤를 뺄지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는 또 가정과 추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각각의 분야 농업, 상업, 공업 이런 수명 이런 등등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가정과 추계가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숫자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수량화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구조, 의식, 감정.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제도를 이걸 수량했다는 원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보셨으면 그거를 찬양하는 어떤 글들이 실리기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학자 글도 실렸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그건 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낙선대 경제연구소를 위시한 한국의 이제 신경제사 쪽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신주단위처럼 보시는 일제강점기 통계 자료가 과연 정확하게 수집되고 분류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박사 논문이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이 동시기에 대만의 통계보다 훨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버티고 또 일본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이 통계는 이 수령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령화를 할 이유가 있는 대상을 선별해서 수령하는 것이다. 결국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물론 완전히 과학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통계로만 가지고 세상을 분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블루존이라고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넷플릭스에서 한번 히트쳤던 내용인데 세계에서 장수마을 5곳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먹나 어떻게 하나 그 중에 하나 이제 오키나와가 나왔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에 문맹률이 높고 범죄율이 높고 식민지 경험을 가졌거나 식민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봤더니 통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이제 2024년 이그노벨상의 인구 통계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쯤은 무슨 누구 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말자. 자, 바로 신경제학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제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한계가 있는데 이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료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논리만 쫓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이 양반은 로버트 폭이라는 사람인데 1993년 경제사, 신경제사로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떤 논문가 있었느냐면 미국의 노예제를 찬양하는 책을 공저를 했습니다. 이거 단지 총화질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의 흑인 노예가 북부의 자유 노동자보다 소득도 많고 노동 시간도 적었다. 따라서 노예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제도다. 이건 정말 총화제도 말을 못할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이 로버트 폭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이냐 악당이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진보주의자로 자처를 했고 노예제를 옹호하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미국의 흑인입니다. 평생 배우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랬을까? 그거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사 이론의 결론입니다.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그 신경제사 학자들 이 사람들의 논리는 과연 뭐냐? 이 사람들 역시 이영훈 씨나 안윤병 씨나 이런 양반들 같이 정치에 뜻을 있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뵈면 굉장히 학자예요.
하지만 우리 말로 헛똑똑한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죠. 로버트 포게처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이제 하느냐면 통계 자체를 믿어요. 그걸 무조건 절대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체에 한계가 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수집 통계 자체를 만들 때 한계가 있고 그거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거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에서 계속 잘라나가면 사상해 가면서 추상적인 양을 만들어나가고 그거를 믿어요. 하지만 이 추상적인 양, 다시 말해서 통계는 현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과 계속 교감을 하면서 이 자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통계를 이용한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모든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자 또 경제사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허수의 선생님 몇 분 빼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학자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량 경제사 이제 신경제사라고도 하죠. 이 신경제사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반증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발전했다.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그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을까?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로 됐을까? 또 우리나라의 이 생산 구조, 지주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를 반증 가능성으로 해서 마치 대체 역사처럼 그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포겔이 철도사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제대로 된 신경기사 학자는 다 그렇게 합니다. 로버트 포겔은 어떻게 썼느냐면 흔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국은 철도가 발전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겔은 자료를 가지고 철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어땠을까? 딱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적어도 양심적인 학자라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게으른 거죠, 지적으로. 다들 너무 진지하셔서 보통 이제 20대는 웃어야 되는데. 자, 이제 물리학자, 경제학자들이 보는 세상이 이제 바로 이 그림으로 이제 애들 말로 짤이라고 하죠. 이 짤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소를 어떻게 보느냐? 자, 소에서 젖을 많이 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학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소의 사회 친교 현상, 주인과 소의 관계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젖을 많이 짭시다. 수리학자, 당연히 수리학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물리학자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소를 원형, 구체로 가설을 해봅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경제학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제 바로 인문학에서의 추상의 과정이에요. 피카소가 이제 그림인데 구체적인 현실을 추상화하는 과정, 또 거꾸로 추상에서 구체적 현실로 가는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랑 이제 손을 잡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소위 뉴라이트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거는 한국의 뉴라이트는 미국의 네오콘과 사실상 거의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오용하는 것처럼 미국의 네오콘도 역시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이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단물만 빼먹는다는 것이죠. 레이건이나 대전정부는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시장만민주의를 주창한다고 하면서 실제 자신의 무역 정책은 보호 무역 정책을 썼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 만등, 시장에 모두 맡겨라 하면서 보호무역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필요한 것만 시장이라는 그 괴물만 자기들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우리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까 역사 교과서 얘기 나왔지만 역사 전쟁, 교과서를 통한 역사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역사 교과서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이제 리버럴 진보 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교과서다. 그거는 자학사관 또 이거에 완전히 빠져 있다. 우리는 자학사관을 버리고 애국사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자학사관이 뭐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 이제 다 아시겠죠? 그 존에 나온 알라모 요새 기억하십니까? 알라모를 기억하라?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죠? 저도 어릴 적에 봤습니다. 알라모의 존에는 영웅으로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멕시코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그거를 버티다가 멕시코 정부군에게 죽은 놈이에요. 멕시코 입장에서 본다면 악당이고 사실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약탈자죠. 근데 리버럴 소위 말하는 70, 80년대 미국 역사 교과서에서 이 알라모 요새의 전투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걸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한 거죠. 뭐 등등 상당히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나쁜 짓을 한 것들을 이걸 우리 스스로 흑대하는 그런 학문이니 우리의 정통성과 긍지를 밝히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퍼뜨리면서 사회적으로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 세력화하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버트 포겔처럼 과연 노예제를 긍정했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학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교과서는 정말 노예제는 효율적이었어. 노예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썼을까요? 못습니다. 단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돋보기 좀 들어왔어요.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가역사 표준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 교과서가 쓰여지는 것은 각 주별의 역사 교육 과정에 상당히 기인합니다. 미국 공화당 상당히 인종 차별적인 공화당이나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문제가 된 대표적인 것인데 플로리다의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어떻게 뭘 애들한테 가르치자고 써야 되냐면 노예가 수행한 다양한 임무와 직업 이거를 조사합니다. 이거를 또 벤치마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노예가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개발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기술합니다. 우리가 보면 노예가 쓸모있는 또 뛰어난 어떤 연구 활동도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의 역사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노예제의 포갑을 기술 발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숨기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에 비해서는 정말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 텍사스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느냐면 노예제를 설명할 때 수동태로 설명했다고 해서 노예제를 옹호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랑 경우가 다르죠. 왜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렇게 천박한가? 자, 그 점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 전쟁을 놓고 보면 그 사례를 이제 아까 이윤식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라이트는 이렇게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승만을 이제 재발견을 합니다. 왜? 뉴라이트의 기본은 자본주의의 국가의 성질이거든요. 거기에 공은 자본주의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친미주의자이고 친일 부역자를 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 건설의 아이콘으로 이제 딱 제기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뉴라이트는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돈만 되는데 도움이 되면 다 좋아. 미국인도 좋고 일본이고 좋고, 만약에 저기 호주가 와서 했으면 그것도 호주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면에 한국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존재, 북한, 연결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 이건 다 악마로 규정합니다. 올드라이트가 딱 보니까 신선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미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얘네들은 최소한 반복 친민했어요. 근데 이 뉴라이트가 한미를 엮으면서, 자본주의를 위해서 한미를 엮으면서 가치 동맹을 하는 과정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끼어듭니다. 이제 뉴라이트는, 이제 한국의 올드라이트는 기존에는 차마 친일까지는 공공하게 대놓고 말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고 아주 대놓고 친일 내국까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역사학에서 논파해 나가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한국의 광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국가 단위나 민족 단위의 역사를 경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사나 이런 걸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회경제사, 특히 자료를 가지고 수량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회경제사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논문 썼다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논문 썼다 취직 못하고 졸업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른쪽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신경제 사학자 중에서 정신을 차린 사람과 궁극적으로 학제관 연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뽑아내는 게 왜라고 자료를 다루는데 그 사람만 못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오른쪽에 부자 되세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전 이 광고를 보고 그 당시에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 대세가 인사가 된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이제 물질, 돈이, 숫자, 이게 방금 뭐랑 연결되죠? 뉴라이트랑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활동가, 연구자가 뭐 막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해야죠. 바로 그 방법으로 저는 공공역사를 제안을 합니다. 공공역사는 뭐냐면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 박물관, 아카이브, 특히 요즘 나오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식을 해서 오른쪽에는 저 목차를 보면 이게 뭐냐면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하는 책이 작년에 출간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목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희망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공역사에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매개로 해서 역사를 매개로 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배들을 격리시키고 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제도를 가르쳐서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민주주의죠. 여기에 역사학을 매개로 민주주의 정치인화와 소통이 되면서 점점 공공 역사를 대중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이 뉴라이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역사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역사 해석을 점점 지지하면서 우리 학계에서 퇴출시켜 나가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승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길게 왔는데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식민지 경제화론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 과정에서 이재윤 선생과 약간 의견이 있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제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는 단순히 산업화나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대는 유럽에서 시작된 역사적 변혁으로 개인의 이성과 자유를 정착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는 종교에 투입하는 신분제적 공동체 사회의 벗어나 독립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들의 계약에 기반한 자유의 이행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근대화는 이러한 이념적 기반 위에서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 민족적 자율성 등이 발전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대화는 단순한 물질적 성장, 산업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과정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화를 산업화와 서구 제도의 도입으로 협소하게 전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할 때 식민지 지배와 근대화는 본질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자율성이 상실되었고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부재했던 사회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식민지 경제가 수탈이었는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출된 쌀이 수출이냐 수탈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 상인들이 지주들로부터 쌀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를 수출일 뿐 수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주권의 부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란 자국 내 식량 부족 상황에서 식량 수출을 금지할 뿐만 조선시대 때로 치면 반공민으로 내릴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일본의 법과 시장규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는 조선인들의 공공복지나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쌀 유치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냉혹한 시장 논리에 기반한 수탈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합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래조차도 당시의 법과 규칙이 조선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민족적 비극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에서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아까 신경제의 사학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학을 이야기했는데 안병직 교수나 이해원 교수는 사실 신고전학파의 주류적인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견을 갖고 있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라기보다는 특정한 이념적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담론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의 해체와 함께 1990년대 초반 이후 이념적 전환이 이 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기에 대한민국의 역사 서술에는 좌파 학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착취와 종족 이론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의 종족과 저발전으로 지어지는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비판과 연결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연구에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을 식민지 반봉경사회로 규정하는 그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이러한 담론에 크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실패는 이를 지지하던 학자들과 지식인 그룹에 심각한 이념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비서구적이고 비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암묵적 기준으로 삼던
담론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부 좌파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좌파 담론을 거부하면서 또 다른 극단인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한국 경제를 식민지 반복 문세로 규정하는 담론이 파산하자 이를 대신하여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성과를 근대화의 도약의 단계로 재해석하려는 새로운 흐름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냉전 종식 이후 기존 좌파 비판 담론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새롭게 설명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극단적 담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은 반복 정서와 강하게 결합되어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을 대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정당화하려는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좌파 담론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를 위한 필요성 속에서 구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근대화의 진정한 의도를 협소하게 정리하며 민족적 자율성,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과 같은 근대화의 본질적 요소를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 기반의 연구 방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기의 통계 자료는 생산자의 서사 구조를 해체하고 이면에 있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서사 구조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미 이정희 선생도 언급하였지만 통계 숫자를 다루는 방법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어떤 서사 구조에서 재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이 4시 59분입니다. 예정된 모든 발표와 토론이 마무리가 되었고, 우선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시간이 지금 5시지만 한 10분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기된 발표자 중에 우선 우리 김생 이 교수님 말씀드린 이제 통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제 다른 연구는 통계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31년 전부터 우리나라 통계청장 승인의 유일한 민간 비영구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중에 이제 가끔 언급하셨는데, 수집자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꼭 통계 자료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얼핏 경험한 말만 겉으로 듣고 나면은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이준식 박사님 아까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관계자는 또 정률성 선생이 있습니다. 정률성 선생도 작년에 벤치들 유라이트들의 돌을 맞아가지고 정률성 거리에 있는 정률성 동상이 깨져버리고요. 또 능주초등학교 가면 정률성 선생이 졸업한 학교 모교거든요. 거기에 정률성 교실도 있고 정률성 공원 동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학교 벽에 정률성 그림도 있어 초상화도 있었는데 올해도 사람들 데리고 잡혀가지고 싸우쳐져 버렸어요. 뭔가 했더니 그때 한참 그 뉴라이트들이 홍범도 떠들고 있을 때 날마다 뱅가리 치고 현수막 들고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와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그 시골 학교 교장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진체도를 했는데 홍범도 같이 육사나 이런 데서는 버텨낼 힘이 있었지만은 이 시골 가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는 거. 근데 그게 또
소위 뉴라이트라고 떠들어본다지만 그 개독교의 광신도들이 항상 앞장서 있다는 게 문제니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있지만 정일성도 있더라. 나중에 그것도 언급을 해주시라. 그 어디가 있냐면은 그 화순 능주의 정암 조광조 선생 사당 그 이하늘 역사 생가 바로 근처에 능주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역사 그 합사를 가면은 가성비가 크다는 데서 자주 가요. 한꺼번에 한 번 가고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놀랐습니다. 예. 저기 이순석 관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정일성 선생의 사태에 대해서는 뭐 대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언급 안 한 거는 그냥 홍범도 장군 총장 사태가 워낙 큰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저 이재영 선생님 뭐 아니 없습니다. 통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다시 미워하지 말자. 오늘 발표 중에 그 강태구 선생님 뭐 좀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양문석 그 의원이 다음번에는 그 엔카 트로트를 가지고 한번 따로 한번 하자 이렇게 또 제안도 하셨는데 네, 이거 많이 논의되고 같이 이야기 고민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그 임명사전 편찬하고 또 이제 그 신민 한미도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4년 6개월을 근무를 해서 이제 음악 이 예술 파트 쪽에 그 친일 반미족 행위자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시각들 안에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한 향유나 취미거리나 이제 별로 영향력이 없고 이제 그 전체 사회경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고 오히려 민중들이나 백성들이나 국민들한테 파급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 경제나 이런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같이 많이 나눴던 기억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들도 그 표현하는 수단이 소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조직화하고 만들어내고 이제 뭔가의 의도가 분명히 이제 개입이 되어서 이제 하는 부분들도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뭐 엔카가 트로트가 그렇다는데 어떠자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저도 노래방 가면 트로트 즐겨 부르기도 하고요, 또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예영 선생님도 유수 선생님도 말씀하시듯이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났을 때 이건 각자의 판단을 안에서 좋아했던 거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다시 판단이 들면서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는 것만으로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어떤 방법들을 뭐 제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나가는 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남기정 교수님 아까 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뭐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또 다른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 계신 먼저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백도경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거리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참 새롭게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일 관계 이 자리가 회복해서 이 교수님이 소개를 하셔서 꼭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역시 큰 공부를 하고 가는데 항상 느끼고 아쉬운 게 뭐냐면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진보 속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뉴라이트나 친일 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본을 갖고 움직여도 우리는 진보 그 반대쪽에서 반뉴라이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자본이 없다면 대국민 홍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가 있고 각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평이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널리 대중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게 항상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앞에서까지만 오고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관계가 동북아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위기 속에서 대국민 홍보가 되면 국민 저항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빠지니까 우리는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쟤네들이 자본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더 많이 알려서 뉴라이트가 있다, 뉴라이트가 문제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 수립과 실행하기 위한 그 모임들이 추가로 연결돼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같이 질문해 주시죠.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제안인데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나카스카 아키라라고 일본의 굉장히 나라대학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동학 답사를 할 때마다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안병익 교수나 이용훈 교수까지 이게 지금 나와서 막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2000년도 초에도 맹아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보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너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보시냐면 그 1900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캐간 금의 양이나 은의 양, 불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게 지금 얘기하신 추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통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통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분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일본에서의 자료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한국에 무슨 어디에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일본에 자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계를 해서 일본이 근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경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경제가 충분히 근대화를 나갈 수 있다는 논문을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진짜 뜨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요즘에 100% 동의는 안 하지만요. 이영훈 교수가 연구 논문에 갖고 발표하는 그 자세, 엉덩이에 물집이 생기도록 연구한다는, 네?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인정해준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맨날 프레임을 짜가지고 저 새끼들은 미친놈 새끼라고 맨날 욕하면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본의 힘에 의해서 나중에 진보는 없어져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조금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 제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코멘트 제안 아니고 답변 아니고 예. 아까 제가 했었던 그 친일 항일 음악도 교육 관련해서 안내 홍보만 예.
민족문제부터 광주지부가 2010년에 친일 음악회라를 시작해가지고 2015년부터 광주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이걸 학생들이 좀 봐야겠다 해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 들여고 학교로 찾아가는 친일 한글 음악극을 했는데 10년 지나요. 이번 광주 교육청 국정감사 때 이 국진당 의원이 이거 왜 이재명이 지지하는 민족문제공사한테 10년 지나 주냐 하고 계속 시비를 붙였어요. 그리고 교육감이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져 버릴지 깎여버릴지를 모르겠는데 올해 할 수 있는 12월 4일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친일 한글 음악극 어떤 학교에 섭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공주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다. 서울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500만 원 좀 듭니다. 불러주시면은 15명으로 이루어진 공연단 여기 보면 출연진의 양력이 다 나오는데 쟁쟁한 성악가들, 쟁쟁한 배우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널리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런 걸 자꾸 퍼뜨려야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만일 사장님 한 말씀. 네.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런 문제는 학계에서는 분야별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걸 이제 정치화라는 말은 조금 더 어렵고 국회에서까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아까 진보라는 말을 썼는데 진보 진영이 있어. 진보 진영은 결국 뉴라이트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 점잡만 빼지 말고 접촉할 수 있는데 접촉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가 크게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또 열심히 토론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내 말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공동협정에 있는 양식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뒤풀이가 국회에서 후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MVN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공동협정에 있는 양식탕으로 가주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늦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